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오늘 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전세기 한 대만 운항을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 원에 그치며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가 악재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9억 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만큼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230조 원을 지켜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30조 4,900억 원, 영업이익은 27조 7천억 원입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5.5%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2.8%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14조 원, 디스플레이가 1조 5,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문도 6년 만에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소비자 가전은 QLED TV와 비스포크 냉장고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59조 8,800억 원, 영업이익은 7조 1,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4,500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 13% 소폭 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낸드 가격의 상승폭은 더 확대되고 D램 가격이 거의 7개 분기 만에 가격 상승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쪽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62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부문 적자가 1조 원을 넘기면서 9.9% 줄어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엄하은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 유증상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41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검역 인력 210명에 국방부 인력 106명을 지원받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는 축소 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검사 소요 시간을 줄인 새로운 검사 방법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을 개발해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던 검사법은 2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했고 검사 결과를 알기까지 최대 이틀이 필요했는데요. 새 검사법은 한 번만 검사하면 되고 6시간 이내 확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 검사법을 적용하고 다음 주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속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중국 내 확진자는 8,000명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711명, 사망자는 10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태우기 위해 오늘 오전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가 오늘 밤 늦게 출발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한 교민을 태울 전세기 오늘 밤에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중국 정부가 전세기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 비행기에는 귀국을 희망하는 700여 명의 교민 중 절반 정도인 360여 명만 탑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는 오늘 밤 출발해 교민들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요. 도착 시간은 내일 새벽이나 아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서 지내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임시시설은 모두 2곳이 마련돼 있는데요. 100명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나머지 교민은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신종 코로나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되고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1인 1실에서 생활하게 되고 정부가 모든 식사와 생활용품 등을 제공합니다. 이 14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고 곧장 귀가하게 됩니다. 한편 임시시설이 있는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우한 교민들은 전혀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다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가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주택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위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1년 뒤 8억 원대, 올해는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의 대략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 원 이하, 8억 원대 중저가 주택의 호가가 뛴 게 결정적입니다. 9억 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실례로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데 우린 그 조정이 최근 10년 이상 동안 그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시민의 반 정도가 이제 거기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2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수원과 용인, 성남 일대는 집값이 1% 넘게 올랐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초고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대책 나오고 나서는 호가가 한 2억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0.02% 오르는 데 머물며 6주 연속으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아파트 값은 0.2% 오르며 3주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가 1%대 상승폭을 이어갔고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된 용인 수지와 기흥구의 아파트값도 올랐습니다. 시중에 갈 것 없는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게릴라식 이동을 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이 0.05%, 경기가 0.13% 올랐지만 두 지역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이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간 인구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신생아 수는 2만 3,800여 명.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 5,400여 명으로 1년 사이에 5.1%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1,600여 명이 줄어든 셈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12월을 제외하고 인구 자연 증가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작년 출생아 수 30만 9천 명은 힘들다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작년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총 28만 1,784명인데 전망치를 넘기려면 12월에만 2만 7천 명 넘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데다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는 생산 소비 축소를 유발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자체도 축소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이후에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등의 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2만여 건에 불과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당국도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평론가님, 네. 오늘 또 우리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졌고 네. 일본도 크게 떨어져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시장에는 예상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좀 네. 보면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네. 다음 날 이제 IT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요. 네. 버티다가 또 떨어지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급락이 나오면 지난번에 설 연휴 끝나고 28일인가 급락을 나왔죠. 했었죠. 그러다가 그리고 다음 날 버티다가 또 어제 버티다가 상승도 반등도 나왔다가 오늘 다시 또 떨어지고.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것은 네. 한국 증시의 두 버팀목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네. 후반대 하락이었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9, 4% 가까운 하락을 네. 보여서 그동안에 국내 네. 증시의 모습들에서 많이 빠졌던 게 대중국 관련주였거든요. 네. 화장품주, 유통주, 그렇죠. 면세품 관련주들, 네, 네. 항공주들이었었는데 네. 이것이 네. 이제 IT, 반도체 섹터로 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이것을 네. 크게 보면 중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소비 섹터, 유통 섹터에서 생산에 대한 걸로 이제 주식시장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말만 해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올해 전망은 좀 밝았던 것으로 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해나갔는데 밝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네. 우리 증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특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네. 이제 반도체 핵심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4% 가까이 여기 급등락을 했습니다만 네. 빠지는 모습이고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네. 애플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고요. 네, 심지어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에서도 애플은 2% 넘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제 버텨주면서 어쨌거나 미국이 버팀목이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오늘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서도 IT 섹터, 특히 애플을 위시한 종목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네.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이런 금융시장의 우려는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이제
연초 연휴로 휴장하다가 개장했거든요. 아, 오늘 그러면 연휴 후 첫 개장일이었습니까? 네, 대만의 경우에? 오늘의 5.75% 급락이었습니다. 네, 지금 큰 상해는 폭으로 아직까지 휴장인 상태고요. 홍콩 항생은 2.49인데 엊그제 떨어진 것까지 합치면 역시 홍콩도 5% 넘게 하락한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휴장을 마치고 문을 열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이냐잖아요. 예. 상하이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 2월 3일 날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네. 이제 그 개장했을 때도 사실 그 3% 가까이 이제 네. 급락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홍콩 항생 지수하고 H 지수가 있는데요. 네. 홍콩 항생 지수도 거의 3% 이상 이제 떨어졌고 네. H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3% 이상 네. 그 급락하면서 네. 중화권에 있는 그런 그 거래소들의 그 증시가 상당히 그 폭락했던 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앞으로 이제 오픈했을 경우에 그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이제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시아권 증시가 이제 중국과 관련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문을 여는 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또 한번 2차 충격이랄까요? 그런 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공식적으로 이제 3일로 돼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네, 3일로 돼 있는데 아마 곧 뭐 이 네. 주말이나 이럴 때 네. 또다시 그 중국 당국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휴 때 안 빠졌던 게 몰아 빠지는 그거 그렇죠. 충격이 있는데 그때 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오늘 대만 주식시장처럼요. 네, 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별로는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예. 특히 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행, 레저, 항공 운수 또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업종별로 볼 때 좀 명암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K 뷰티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이 이제 그 이제 소비재용품, 네.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소비재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실명을 좀 얘기한다면 네. 뭐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신세계, 네.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뭐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네. 이런 그 증권 주식가들이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행 관련 주식 네. 이런 쪽도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그 신종 코로나 검사 키트 네. 이런 거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 네. 그다음에 마스크 제조업체들, 네. 최근에는 이제 의료용 장갑 납품업체라고 있는데 네,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업종별로 수혜주와 이렇게 피해주가 구분돼서 네.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판매 여행도 문제지만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세계 기업들 특히 우한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2월 뭐 8, 9일 또는 10일, 12일까지도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에 큰 타격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문을 네. 닫는 것도 닫는 네. 거지만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훨씬 더 큰 그 우려는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네. 당국은 뭐 2월 중순에는 열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확신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행히 우한시 자체에 직접 진출한 기업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우한 주변 네. 뭐 위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나아가 있고요. 그렇죠. 섹터별로 보면은 네. 일단 바이오 정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동아소시오홀딩스, 셀트리온들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 LCG 녹십자, 뭐 휴원스 웬만한 바이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 뭐 문도 닫고 네. 아이려 직원들을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네네. 게다가 제조업에 뭐 두 기둥이 있죠. 삼성전자, LG전자도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네. 가정 공장들도. 네. 그래서 지금 참 계속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개선 모멘텀이 나오려면 중국 쪽에서 환자 수의 증가폭이 확연히 줄었다라든가 네. 예, 사망자 수의 증가폭이 뚝 떨어졌다라든가 이게 네. 어떤 이런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확산이 아니라요. 네. 이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매 순간에 더 네. 우려되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더 큰 피해를 우리에게 확진자나 확인하지 사망자가 않습니다. 더 빨리 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런데 그쪽에 이 바이오 업체들도 많이 나가려고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또 반도도 중국에도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도 사실 그 주변에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데가 공장 문을 뭐 중순까지 못 연다면 정말 타격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글로벌 생산 기지라고 네. 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그런 그 공장들이 문을 닫고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뭐 언제까지 이제 문을 닫겠다고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네. 잠정적으로 이제 공장 폐쇄하고 좀 생산이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품해야 되는 납기를 맞춰야 되는 또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데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는 거는 이제 불가피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아까 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이제 주재원들 많이 철수시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다들 삼성전자 들어오고 같은 경우 주요 기업들도 이제 그 우한 폐렴이라는 TF라고 해가지고 네. 그 현지 동향을 이제 면밀히 이제 파악하면서 네. 이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우한 주변에 많기 때문에 공급망의 단절, 공급망이 파괴되는 단기적이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걸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반도체를 네. 수출을 해서 네.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이제 네. 미국이나 네. 우주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네.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이 무너지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이제 필라델피아 네. 그 반도체 지수가 한 2% 이상 이제 하락하는 상당히 네.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화학 이런 쪽에 이제 생산 차질이나 어떤 글로벌 체인 붕괴로 인해서 상당 기간 기업 실적이나 경제에 네. 어떤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철지 평론가님. 네. 지금 우리 서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를 보려면 유사한 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에 창궐했던 사스 때 과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느냐. 네. 중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는 얼마나 타격을 받았느냐 관심이잖아요. 네. 당시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특히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게 네. 동등 비교는 힘든다. 절대적인. 그때와 왜냐하면 지금과 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인지 일단 비교 자체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치사율도 아직은 집계가 안 됩니다. 사스 네. 같은 경우는 10%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비교할 것이 그때 당시와 지금의 중국의 위상입니다. 워낙에 지금 커졌죠, 중국이. 예, 지금 네. 아까 세계 경쟁률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 중국의 위상은 전 세계 뭐 GDP 비중 차지하는 게 5%도 안 됐어요, 위상이. 네. 지금은 15%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점을 좀 염두에 4배가량 두시면서 커졌군요. 그렇죠. 네. 15% 이상, 15.8% 정도가 되니까 16%. 예, 네. 저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12월에 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03년 1월부터 3월에 아주 극심하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세계 경제 특히 네. 중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는데 우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네. 굉장히 방역을 좀 잘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스 때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 중국의 GDP 성장률을 거의 2분기 성장률이 2%포인트를 끌고 내렸죠. 지금 보니까 네. 2003년 1분기에 네. 11.1%에서 2분기에 9.1%로 분기 떨어졌네요. 성장률입니다. 분기, 예.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보면 당시에 1분기에 0.7 마이너스, 네. 2분기에 마이너스 0.2,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는데 예. 더군다나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더 클 수 있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과연 신종 코로나가 사스의 질병 자체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 아까 좀 메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문제였었죠. 2015년 네. 2분기 여름 당시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내수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메르스보다는 사스가 가장 좀 비교하기 위한 추세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폭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확산되는 순간에는 역시 주식의 급락, 네. 성장률의 급락이 일단 나오고 어떤 모멘텀, 여기서의 네. 모멘텀이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의 조금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뭐 잡혀간다. 확진자나 사명자가 준다거나 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게 나오는 순간부터 현재는 아직 안 반등이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사스 1분기에 겪었던 상황을 우리가 좀 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지영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네. 우리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2분기에 GDP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국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2003년 성장률도 뭐 큰 변동이 없이 한 10% 정도를 유지한다면 이런 그 탄력성, 회복력은 굉장히 있지 않나.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사스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예. 연간 성장률로 예. 보면은 사스가 창궐했던 2003년 10%,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오른 상태. 저걸 본다면 분기 성장률을 연간으로 볼 때는 좀 회복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번도 그런 흐름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그런데 어떻게- 좀 우리 아까 그 네. 정평론가님 네. 얘기하신 대로 좀 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요. 네. 그때 2003년은 사실 중국이 10%대 고성장하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낙 그 성장률이 네. 이 특정 분기에 이제 상당히 2% 이상 포인트 이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 같은 나라였죠 그때는. 지금 네. 올해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전망하는 기관들 보게 되면 5.7% 정도로 예상하는데 네. 상반기 특히 1분기에 한 0.5에서 1%, 또 많게는 1.2%까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때는 회복력이 강했고 예. 지금 회복력이 워낙 그 높은 네.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특정 분기에 네. 이제 하락이 이제 결과적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서 특정 네. 분기에 이렇게 뭐 1% 이상씩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 네. 평균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네. 상황은 다르다 그 생각이 네. 됩니다. 혹시 지금 20년 이번 1분기 중국 성장률 혹시 예상치 같은 게 어디 기관에서 나왔나요 혹시? 글쎄요,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너무 않는데 빠르죠, 연간 예상하기가? 성장률은 이제 5.7에서 5.8을 보고는 네.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이게 이제 2분기, 그러니까 네. 반기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글쎄요, 5%대도 뭐 네. 장담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사안이죠. 뭐 중국 정부는 6% 성장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아요.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 네. 2003년 얘기를 잠깐 더 초문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이 사스가 끝나는 불확실성 해소일 수도 있었지만 네. 이라크 공습을 해버립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완벽하게 뭐 후세인 체포하고 이런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에서 터졌던 그 불확실성이 2003년에 또 끝나요. 네. 그러면서 두 개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면서 2001년부터 완전 금리를 완벽하게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 네.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2004, 2005, 2006, 2007로 가는 슈퍼버블이 확 열리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사스의 충격을 당시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이런 게 합쳐져서 바로 반등을 했다 바로 그런 거죠. 급반등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이끌어낼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엔진이 중국인데. 엔진이 중국인데 예. 중국 엔진이 지금 덜커덕거리니까. 그렇죠. 중국이 소비뿐만이 아니라 네. 이 생산에도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이게 6개월 이상 가면서 타격을 준다면 다시 돌리는 그 순간에 또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도 여행을 많이 오지만 아시아 전체로 해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2003년에는 해외여행 중국에서 나오는 해외 여행객이 한 2천만 명 정도였는데 뭐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는 게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 결국 저런 흐름이 바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럽 증시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로 빠졌냐? 네. 명품주들이, 명품주. 럭셔리주들이 거의 네. 뭐 급락을 했었어요. 네, 네. 엊그제까지는요. 그 네. 이유가 거의 지금 명품 사는 큰 손들 40%가 중국인이니까. 중국입니다. 예, 네.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그래도 뭐 네.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제가 오늘 네. 유럽이랑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이제 다시 한번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 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있고 네. 뭐 아직은 뭐 세계 언론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내일 오후 11시 현 시간이 되면 31일 오후 11시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브렉시트가 시작됩니다. 브렉시트가 3월 말이군요. 네, 오늘 오후 1월 말. 네, 오늘 새벽에 네. 유럽 의회에서 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브렉시트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향도 실은 큰데
지금 이것들이 뭐 묻혀 있죠. 완전히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네. 묻혀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오늘 내일의 유럽, 미국 증시가 버텨줘야만 된다. 당위적으로는요. 네. 그걸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어제 그 미국 FRB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게 어떤 뭐 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뭐 일단 금리가 동결됐고요. 네. 1.5%에서 1.75% 네. 동결이 됐고요. 네. 먼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네. 현재 이제 그 미국의 네. 인플레이션 수준이 2% 내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금리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위험 요인으로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여행 제한하거나 비즈니스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미칠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역할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 또는 미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당히 주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를 상당히 우려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 네. 이런 데 반영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는 네.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빨라서 그런지 뭐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예고 같은 건 없었군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없었고요. 네. 워낙 이제 뭐 물가 수준이 이제 2% 이내에 네. 좀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조정할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까 그 정철진 평론가께서는 사스 이후에 금리를 좀 많이 낮췄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과연 이런 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사스 때를 네. 보면 2001년 9.11 네. 테러가 터지고 네. 소비가 완전 미국에 위축되니까 네. 당시에 연준이 거의 금리를 대폭락할 정도로 네. 빠르게 인하해버립니다. 이제 네. 그 여파가 미쳤었는데 네. 우리 한국은행을 좀 보면 네. 금리 인하 여력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봐도 외환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5원까지 올랐죠. 그대로 네. 치솟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가속화시키니까. 요인이란 말이죠. 네. 그 요인 하나가 있고 미국도 지금 아직 동결이지 뭐 인하에 대한 모습은 안 나온단 말이죠.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지금 금리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그렇죠. 상당한데 지금 워낙에 부동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런 세 가지를 본다면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낮추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원달러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네.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과연 자금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걱정을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안전자산으로 또 돈이 많이 쏠리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하고 네. 뭐 미국 국채도 다시 힘을 얻고 몸값도 국채도 올랐는데 안전자산이고 금값도 이번에 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특징적인 중에 하나는 네.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거의 비트코인이. 한 10% 이상. 네. 연초 이후로는 지금 24% 정도 올랐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보는 겁니까? 뭐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위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준 안전 자산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만에 하나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 힘들게 한다면 네. 당연히 미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G2가 그렇죠. 서로 너무 유기적이어서 네, 네. 중국이 힘든데 미국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럼 미국, 중국이 모두 힘들다면 역시 달러도 대안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 달러가 남은 대안이 게 안 된다. 금. 네. 그럼 금과 또 다른 것은 일각에서 말하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냐라는 금이다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모양이네 상당히.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금과 달러 그리고 디지털 골드가 있고, 네.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군요. 사흘 동안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2명이 추가돼서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입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장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쯤에서 보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고 볼 때 어떻게 좀 자문을 우리 평론가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사스 때 뭐 폭이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뭐 얼마 빠질 거야. 네. 그건 동등 비교하기가 힘들지만 네. 참조하는 것은 패턴입니다. 네. 패턴을 보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금융시장이 일단은 확 빠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죠. 이게 이 네. 정도 빠졌으니까 사두대 그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사스 때도 잘 보면
3개월간 힘들다가 급반등한 시점이 확연하게 뭐 잡혔다라든가 긍정적인 뉴스가 네.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투자를 한다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은 싸, 뭐 그 고가 대비 10% 빠졌으니까 싸, 네. 이런 가격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들려오는 네. 어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의 네. 뭐 숫자라든가 뉴스의 뉴스 네. 필터라고 하죠. 네. 그런 뉴스 필터링 작업을 하나의 바로미터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지영 교수님은 어떤 지금 이 뭐 투자 전략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과연 자금 시장, 자본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의 좀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위험 자산이라 분류되는 네. 뭐 신흥국 증시 네. 투자하는 그런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주식을 좀 가급적이면은 좀 투자를 줄이고요. 네. 대신 이제 국채라든가 뭐 달러에 대한 매수세를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기회를 본다는 측면에서 네. 현금 보유를 좀 늘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런 질병들이 대체적으로 한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창궐하면서 해결이 네.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시점 유행기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익률 제공하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문제는 이제 언제가 이제 바닥인지가 상당히 어렵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고 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투자하는 건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서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 이런 게 안전자산이니까 금 ETF 같은 데 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상당히 좀 너무 성급한 주문이긴 한데 네. 오히려 그런 때 투자를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글쎄요, 이제 이게 비중 싸움이기도 네. 한데요. 이제 금이라는 게 일종의 대안 투자 아닙니까? 분명히 네. 안전자산으로서 네. 매력이기는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이라고 해서 금 비중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막 뭐 50%를 네. 차지한다라든가 이렇게 네. 확대한다는 것은 글쎄요, 뭐 전문적인 투자자 아니라면은 뭐 그런 부분은 뭐 하여간 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20에서 25%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단은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네. 현금 비중 전략, 보유 비중 전략이 역시 일반인에게는 네. 이제 가장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게다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저점을 예단하는 자세는 진짜 금물입니다. 이제 이런 네. 상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네.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거든요. 네. 하고 그것을 깨는 어떤 순간이 와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저는 뭐 파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그렇죠. 조금 그게 소극적인 하나에서 그 다음 날이 네. 되면 2개가 되겠고요. 네. 그게 10개가 되겠고요. 네. 순간적으로 폭증하는 이제 그 타이밍이 거의 바닥을 파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영 교수님, 정철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건지 또 올해 전망은 어떤지 권세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영업이익 절반이 줄었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맡는 DS 부문은 지난해 15조 6천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 가운데 주력인 반도체는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영향입니다. 예, 뭐 반도체 외에도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실적은 뭐 예년과 비슷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를 맡는 IM 부문은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으로 10조 원 선이 무너지면서 전년보다 9%가량 줄었는데요. 시장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고 중저가형 라인업이 개편되면서 기대를 웃돈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예.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맡는 소비자 가전 부문은 2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서 전년보다 30%가량 늘었는데요. 프리미엄 TV 판매와 건조기를 비롯한 새로운 제품 판매가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난 한 해는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이제 네. 관심은 올해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삼성전자는 일단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공시 뒤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으로는 주요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예, 연간으로는 긍정적이다. 어떤 뭐 호재라도 있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5G 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수탁 생산도 기술 경쟁력 강화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이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구매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예상대로 올해 실적 회복의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조금 웃돌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 등에 따라서 영업이익 50조 원대 회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도 변수인데요. 삼성은 오늘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기로 하는 등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의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묻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이 세 번째 제재 심의인데 아직 안 끝났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니까 지난 16일 그리고 22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 심의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모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소명 기회를 가진 만큼 오늘 중으로는 이 제재 심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징계 정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향후 거취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징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금감원이 앞서서 DLF 사태와 관련해서 손 회장과 또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 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에 통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이번 제재심에서 거론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제재심 결과 중징계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간 이 두 인사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는 3월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손 회장은 연임이 또 한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마지막까지 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이 뭐 지배 구조 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3월에 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연임이 만약에 어려워진 경우에는 후임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우리 은행장도 오는 3월에 선임이 되는데 회장까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즉 금융지주의 지주회사 출범이 아직 초기 상태인데 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금융 역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였던 함영주 부회장이 만약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인사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은행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DLF의 경우 불안전 판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랬죠. 이런 뭐 투자 상황을 지난해 상황을 보여주는 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DLF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해외 금리 연계라는 부분을 앞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연계된 상품인데 이렇게 기초자산에 연동돼서 투자자 성향에 맞게 구조화한 상품을 구조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 그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DLF 같은 구조화 상품 투자자들의 절반 가량이 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자를 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자발적으로 투자한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곳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라는 곳인데 이 재단은 DLF 불안전 판매 사태 원인을 투자자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뮤지컬 대작 레베카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웅장한 무대와 함께 옥주현을 비롯한 폭발적인 가창력의 배우들이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맨덜리 저택의 안주인인 레베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 곁을 지키던 집사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를 그리워합니다. 스테디셀러 뮤지컬 레베카가 국내에서 5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1940년 원작 소설을 서스펜스의 거장 히치콕이 영화로 만들고 이를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아름답지만 음산한 맨덜리 저택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옥주현과 카이, 엄기준 등 기존 배우들에 더해 신성록과 가수 알리 등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정상급 배우들과 웅장한 무대 스케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수련 연못입니다. 모네가 시력을 잃기 전인 1907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국내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명화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못을 비롯해 고갱의 우파우파와 세잔의 강가의 시골저택 등 106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고 화려한 파티 대신 보통 일상을 연기하는 배우들. 연극 무대 같지만 오페라입니다. 유럽과 고전, 귀족과 같은 기존 오페라의 키워드에서 벗어나 우리 제작진이 대중에 친근하게 창작한 오페라가 첫 선을 보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65년생 김 부장이 돌연 사고와 마주하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지금 세계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의 입구인지 아니면 중간쯤에 와 있는지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나옵니다. 끝은 빛이고 희망입니다.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증권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빨리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